이제 지리의 힘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올해 2023년에 정말 이 세계 지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지리의 관점에서 급변하는 세계의 부와 권력 지도를 읽어보려 합니다. 지리학자 경인교육대 김희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에 가장 큰 화두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전 23년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얘기.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빨리 좀 어떻게 전쟁이 좀 마무리됐으면 했었는데 네, 결국은 23년에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네. 이 러시아가 처음에 어쨌든 우세할 것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 깨져버렸고 지금 러시아가 엄청 고전하고 있는 상황. 전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정학 또는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군비나 어떤 그 군사 전문가분들이 뭐 핵탄두 양이라든지 어떤 무기와 관련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잘 싸운 것이고 거기에는 뭐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펼쳐졌고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러시아의 취약점들이 노출된 거잖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21세기의 부와 권력은 기술,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부와 권력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지도와 또는 인포그래픽을 보면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재래식 핵탄두 비축량으로 봤을 때 압도적 1위는 러시아였습니다. 네. 네.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러시아가 핵탄두 비축량이 많았고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전쟁의 양상도 변한 거예요. 이제 군비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최첨단 통신 또는 어떤 위치 정보 시스템, GPS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최첨단 장비에 있어서 앞서가는 데 비해서 사실 러시아는 군비 지출도 상당히 줄었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1위고 그 2위가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도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2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상처 입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인도에도 뒤처지는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군 병력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습니다. 네. 인해 전술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이 인도예요. 물론 뭐 군비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인구수에서 압도합니다. 그 다음 미국이고요.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도 예를 많아요. 북한도 굉장히 많군요. 근데 순위가. 러시아는 90만 명 수준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러시아가 심지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의 불만은 계속되고 또 핵탄두 같은 그런 재래식 무기는 남아있고 쓸 데가 없잖아요. 2019년 코로나 직전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을 단절시키고 뭐 취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밑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G2에 밀렸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결국은 핵탄두 미사일밖에 없고 이런 재래식 무기를 어쨌든 소화해서 다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어떤 중심국가로서 좀 부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러시아 군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만 뒤로 밀려나니까 이 푸틴을 부추겨서라도 더 전쟁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무래도 전쟁에 또 배경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네.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하기 위한 어떤 푸틴의 노림수였는데요. 그게 이제 21세기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서방의 어떤 지원이 이어지고 특히 저는 이 전쟁의 초기부터 저는 이거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은요,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어떤 민족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데, 네. 즉 한 민족에서 나왔지만 훨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종주국으로서 어떤 문화의 본산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영국을 침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다고 해서 우리 끝까지 싸울 거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의 지정학도 있을 뿐만 아니라 zelensky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와 또 금융과 심지어 실리콘밸리와 또 언론을 장악한 그런 네. 유대인 세력과 쉽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초창기부터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전격 지원하면서 어떤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재밌었죠. 역사적으로든 어떤 그런 민족 감정이든 아니면 새로운 21세기 전쟁의 양상이든 어떤 측면을 봤을 때도 좀 러시아가 너무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만약에 안 일으켰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약화된 모습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군사력, 야 러시아는 정말 대단하지 이런 게 옛날 구소련 생각해서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침공을 해서 여기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약점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저는 좀 새롭게 변하는 어떤 패권의 지도를 잘못 읽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나 이런 것만 생산했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지 못한 거예요. 사실 뭐 과학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2위가 인도고 3위가 러시아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은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모스크바 교외에 그 러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고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가 또 IT의 굉장히 중심지였죠. 근데 거기도 이제 독립해버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분쟁이 좀 강화되면서 IT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또 잃어버린 지역.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변화하는 또 기술 패권이 중요한 시대에 러시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고 그것의 약점이 진짜 박종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리의 힘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넓은 땅, 즉 사이즈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요 스피드와 생각의 스케일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계속 핵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군비를 증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는 어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권을 좌우하는 그런 비밀 병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급망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지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땅 따먹기 식으로 면적에 너무 우리가 집중한다든지 어떤 국력을 우리의 과거의 어떤 개념에 갇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패권 경쟁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협한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커넥터그래피라는 개념을 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굉장히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뭐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리학계에서는 이제 커넥터그래피를 비롯해서 연결성으로 세상을 보는
또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세계 지도를 그리는 이제 이런 분야들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이 소리 없이 어떤 그 제국을 확장하고 또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들이 결국은 그 세계의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국은 빅데이터가 산업의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막 러시아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막 유럽이 크게 나온 지도만 보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없고 실제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지금 페이스북 사용 인구가 거의 30억 명에 달하고요. 유튜브는 25억 명에 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그 플랫폼 경제 안에서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또 언론과 또 지적인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사용자 수 국가 순위 1위가 인도고요. 그다음이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베트남, 타일랜드, 그다음에 일본, 파키스탄이에요. 여기에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플랫폼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도화를 한번 해본 어떤 사이트가 있어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이것도 볼까요? 네,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요? 네. 저기 지도에 문제가 있나요? 네, 좀 나쁜 지도입니다. 네. 우리가 왜 가짜 뉴스 그러잖아요. 약간 그 문법이 틀린 네.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짙은 색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인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사용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유저가 많은 곳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사이즈가 굉장히 왜곡됐습니다. 사실 네. 저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즉 고위도 지역이 지나치게 확대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러시아가 굉장히 크구나 일단 네. 여기서 그런 인상을 받고 또 인도나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안 좋은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네. 좀 고쳐봤습니다. 네. 이 지도가 저는 앞으로 KBS가 좀 이런 지도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세계적인 표준이거든요. 네. 누구도 그렇게 고위도가 확대된 엉터리 지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일 면적이 정확한 지도를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의 비중 또는 브라질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는 근데 크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저 사이즈인 거거든요. 원래는 저면적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이 고위도 쪽이 굉장히 확대돼 네.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러시아 엄청 넓게 보이고 그런 네. 그린랜드가 무슨 대륙처럼 보이는 예. 저런 잘못된 지도를 쓰고 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지도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시각들이 교정될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인도와 인도네시아, 동남아와 이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지도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최신 정확한 지도를 보는 사람과 그 19세기 과거의 가치 러시아가 보는 지도를 보는 사람과는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지도가 혹시 그 러시아 푸틴이 보던 지도 아닌가? 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리학자로서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다음 세상, 이제 2023년에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유럽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제 유럽의 시대가 끝났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 저평가돼 있다. 양쪽이 막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유럽의 현재와 미래 지도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지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당연히 나빠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유럽 사람들일 수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한 10년 이상 유럽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요. 대신 이제 유럽은 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어떤 주도권 같은 것들 아마 놓치지 않을 것이고 또 나름의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유럽 밖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뭐 미국과 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런 자원이 있는 이 북미와 남미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전쟁의 영향에서 좀 먼 이런 동남아나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사실 일본이 패전국에서 부활할 수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 급격한 변화의 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국가와 또 세력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급변하는 지금 환경 속에서 지도의 힘, 이게 네. 진짜 중요한 시대잖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자, 그러면 이 교훈 도대체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최고의 지리교사라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네덜란드예요. 네, 네덜란드야 진짜 이 작은 땅을 벗어나 진짜 전 세계를 누볐던 그런 나라니까요. 지금도. 네. 근데 그게 결국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독립 전쟁을 벌이면서 온 국민들이 주식이란 제도도 만들었지만 네. 이제 무역 강국이 된 배경은 집집마다 네덜란드 지도,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의 시기가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고 어떤 우리 국운을 좀 상승하게 하는 또는 개인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다음은 영국이었고요. 영국이 지도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태국은 지도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특히 이런 전쟁과 위기의 순간에 어떤 자신을 지키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도를 지금 보기가 참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은 한 100년 전만 해도 진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계속 연구하던 그런 나라가 최근에 저도 일본 출장 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전경련에 해당되는 경단련, 게이단련. 게이단련이잖아요. 근데 게이단련 뭐 고위직분을 좀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해외를 안 나가. 해외에 관심도 없어. 어디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 미치겠습니다라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고 네. 야, 일본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그 있었죠. 포인트가요. 네. 메가더 장군이 이제 원폭을 투하하고 이 군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지리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와. 미국의 사회과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잃어버린 뭐 30년, 10년 얘기를 할 때 일본 지리 교육계는 잃어버린 지리 교육 40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끼꼬머리도 늘어나고 또 소니의 창업주가 그런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1966년에 학령 무용론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 조사하고 꼼꼼히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의 의미가 없다. 실제로 소니 창업주는 몸으로 뛰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을 일본 젊은이들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한탄을 이미 1960년, 70년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교육의 힘이 20년, 30년 뒤에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크게 생각하는 스케일 그리고 빠르게 적응한 스피드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나오면서 일본의 침체가 더 가속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계 지도가 급변하고 있는 이 지정학의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과연 더 유리해지고 또 불리해질지 또 권력의 지도는 어떻게 바뀔지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경인교육대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엄청 성실하잖아요. 네. 꼼꼼하잖아요. 근데 왜 꼴찌가 됐을까? 일본 사람들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진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